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승걸 교수라고 합니다. 비욘디에서 이렇게 강의와 방송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불면증의 약물 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불면증은 약물 치료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불면증의 어떤 원인, 그리고 불면증의 어떤 개선을 위한 습관, 그리고 수면에 좋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강의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내용은 불면증이 어떤 것이냐, 다들 이제 잘 아시지만 잠을 못 자는 건데 진단 기준이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불면증의 원인, 불면증이라는 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말씀드리고, 불면증의 치료 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불면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약물 치료의 전반적인 좀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설명드리고, 또 수면제로 사용되는 약물들이 좀 있는데요. 그 약물들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요약하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한 다음에 시청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또 받아서 답변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불면증의 증상인데요. 불면증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병이죠. 그래서 잠들기가 힘들고, 잠들기가 힘드는 거는 아주 딱 명확하게 정해진 진단 기준은 없지만 대략 30분 이상 잠을 잘 못 자면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증상도 불면증의 증상입니다. 또 잠은 그냥 대략 자는 것 같은데 잤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피곤하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불면증으로 여러 가지 낮에도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피곤하고 졸립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 잠을 잘 못 자서 여러 가지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잠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생기는 경우가 있고, 몸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또 이런 불면 때문에 일상에 여러 가지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신과에서 불면증을 진단하는 기준인데요.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만든 진단 기준이고요. 일단은 불면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이 불면이 상당히 고통을 유발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잠을 못 자고 3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만성불면증을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이 불면증은 잠을 잘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함에도 잘 못 자는 거고, 또 어떤 약물의 효과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상태가 불면 상태를 설명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불면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불면증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불면증의 정확한 양상을 알기 위해서는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못 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겠고요. 잠을 잘 못 자는 것에 대해서 환자의 불면의 양상, 그리고 잠자는 스케줄,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자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상당히 늦게 자기 시작해서 늦게 일어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스케줄도 좀 알아야 되고요. 또 요즘에는 교대 근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 사이클이 불안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불면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면 설문지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불면증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면장애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불면증하고 연관된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보기도 하고요. 수면 일기라는 거를 작성을 많이 합니다. 수면 리듬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 어떻게 잤는지, 그리고 몇 시부터 잠자리에 들어서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몇 시간이나 잤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이 수면 리듬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수면 리듬은 실제 잔시간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침대에 누워있은 시간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잠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중, 주말 다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또 낮에 잔 시간도 파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실제 수면 시간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누워있는 거는 뭐 9시간, 10시간 누워 계시지만 실제 잠잔 시간은 3, 4시간밖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과 실제 잔 시간을 각각을 다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 잤는지에 대한 평가인데요. 누워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 10시간이고 실제 잔 시간이 5시간이다. 그러면 수면 효율은 50%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면 시간과 수면의 양상은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족들이 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수면을 파악하는 거는 수면 일기라고 환자가 직접 쓰시는 것도 있고 활동 기록기라고 시계처럼 생겨서 수면과 각성을 파악하는 기계가 있고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저도 이제 이 그 수면 각성, 움직임, 운동을 파악하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수면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진료실에서 드리는 수면 일기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제 이제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이렇게 아래 화살표를 표시하게 하시고요. 아침에는 몇 시에 잠자리에서 나왔는지 위에 화살표, 그 다음에 실제 잠잔 시간은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요 수면 일기를 1주나 2주간을 계속 쓰시게 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 몇 시간 잤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워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면증에 대한 설문지도 사용합니다. 이 설문지는 최근에 2주간의 불면 증상을 생각하셔서 표시해 주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잠들기 어렵다, 뭐 없다는 0점, 매우 심하면 4점, 잠을 유지하기 어렵다, 없으면 0점, 매우 심하면 4점. 한번 시청자분들도 이 점수를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잠에서 깬다, 없으면 0점, 매우 심하면 4점. 본인의 수면 양상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 그러면 0점이고 매우 불만이다 그러면 4점, 낮에 활동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피곤하다든지 졸립다든지 전혀 없으면 0점이고 매우 많이 있으면 4점이고요. 수면장애로 인한 삶의 질의 손상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 0점, 매우 심하다 4점, 수면장애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한다 0점, 매우 많이 한다 4점 이렇게 표시하게 해서 총점을 구하시면 되고요. 이 총점을 보셔서 이제 전혀 불면이 없다 그러면 0에서 7점 정도는 유의한 불면증이 없는 거고요. 8점에서 14점은 어느 정도 불면증이 있지만 뭐 아주 급하게 치료받으실 정도는 아닌 정도, 5점 이상이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좀 불면증이 심하다, 치료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정도고요. 22점 이상이다 그러면 심한 정도의 불면증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불면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요. 이 만성불면증이 상당히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고 50%는 우울이나 불안으로 등의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생기게 됩니다. 뭐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음주 사용장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불면증이 동반될 수 있고요. 또 수면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특정한 수면장애가 원인이 되거나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수면다원 검사를 하셔야 되기도 하고요. 통증이나 야간의 빈뇨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나 불편 때문에 오기도 하고 약물 때문에 불면이 유발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요즘에 카페인 많이 드시는데 카페인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면 습관의 문제 때문에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누워 있거나 낮에 많이 주무시거나 수면 리듬이 상당히 불규칙하거나 자려고 계속 애쓰시거나 늦게 일어나시거나 이런 등등의 습관 문제로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불면증 치료가 다르게 되는데요. 원인이 정신질환, 뭐 우울증, 불안장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약물 같은 걸 또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수면장애 때문이다, 뭐 수면무호흡증이나 주무시는 도중에 막 움직이는 것 때문에 깬다 그러면
수면다운 검사 고려해야 되고, 불면증 외에 그런 수면장애 있다 그러면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원인이 없는 1차성 불면증이다, 뭐 수면 습관이 잘못됐고 수면과 불면에 대해서 인지 양상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불면증에 대한 비약물학적인 치료를 합니다. 실제 이제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된 불면증이 상당히 흔해서요, 개별화된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환자마다 치료는 다 각각 다르게 됩니다. 이제 불면증의 치료 방침을 말씀드리면 이 수면 위생 교육,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약물 치료인데요. 수면 위생 교육이라 그런 거는 수면에 대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지행동 치료는 불면이나 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개선시키는 행동학적인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수면제 사용이죠. 그래서 수면제로 졸리게 만들어서 잠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불면증 환자분들 보면 제가 이제 그 불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다가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불면을 유발하거나 더 만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면을 자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요, 잠이 좋아지기 위한 노력을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뇌에는 수면 각성을 조절하는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맞춰주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노력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또 일정한 시간에 잠자고 낮에 안 눕고 이런 등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려고 노력하시는 거 말고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또 정해진 시간 이후에 취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해진 시간은 제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낮잠을 금지하고 낮에 안 눕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주간에 햇볕 보면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카페인, 음주, 흡연을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카페인은 늦은 오후부터는 안 드시는 게 좋겠고, 또 가능하면 카페인을 안 드시거나 약하게 한 잔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음주나 흡연이 저녁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거나 각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약물 치료가 오늘의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 불면증의 약물 치료는 이 인지행동 치료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행동 치료적으로 중요한 거는 수면 시간 제한 치료.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잘 수 있는 시간을 줄여서 수면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뇌에서 수면 박탈이나 부족을 느껴서 잘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극 조절 치료라고 하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못 자는 그런 침실에서 계속 있게 되면 그 침실과 불면이 서로 짝을 이루게 되는데, 그 잘못된 조건화를 해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못 자는 침대에서 오래 누워 있지 말고 잠이 올 때만 침대에 들어가게 하고,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오게 해서 나중에는 수면과 침대와의 그런 건강한 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인지치료는 수면과 불면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이나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불면증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교정해주는 그런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이 수면시간 제한 치료의 기법인데요, 일단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수면 일기를 1주, 2주간 쓰게 한 다음에 가지고 오시면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잤는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잔 시간 플러스 한 30분이나 많으면 1시간, 뭐 좀 실제 주무신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길게 누우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실제 수면 시간 플러스 30분이나 1시간 정도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은 기상 시각과 취침 시각을 정해서 그 시간 외에는 눕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눕는 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져서, 예를 들어 수면 효율이 90% 이상이면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을 늘리게 되고요.
수면 효율이 80% 이하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시간 누워있다고 했을 때 거의 5시간 30분, 뭐 5시간 40분 이렇게 주무시면 눕는 시간을 좀 늘리고, 만약에 수면 시간이 뭐 4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눕는 시간을 또 줄이고, 이런 식으로 수면 시간을 조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면 부족을 유발해서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바로 잠을 잘 자게 한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나중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을 이 수면과 불면과 침대와의 어떤 그런 잘못된 컨디셔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조건하죠. 그래서 못 자는 상태에서 계속 침대에 있게 되면은 점점 더 못 자게 되기 때문에, 못 자는 상태에서는 잠자리에서 나와서 있다가 잠이 많이 오게 되면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는 이런 식의 그런 습관 개선을 하게 되면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로 되고요. 수면 시간 제한과 자극 조절 치료를 이용한 그런 수면 시간 처방을 예를 들어보면, 취침 시각과 기상 시각을 미리 일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8시간 정도 누워 있는데 실제 5시간 자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계산해 보면 수면 효율이 한 62.5% 정도 나오는데요. 너무 수면 효율이 낮죠. 이 수면 효율을 최소 80%, 85% 이상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5시간 주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정도 눕는다고 하면 수면 효율이 83%가 됩니다. 그래서 눕는 시간과 기상 시각을 정하게 되고요. 먼저 환자한테 몇 시에 일어나실 수 있냐 그랬을 때 6시에 일어나실 수 있다 그러면 6시에 일어나고 잠은 뭐 0시 정도에 누울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0시 30분이라고 적어놨는데 0시에 누우시면 6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6시간 정도 누우시고 잠을 이제 그 정해놓은 시간만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바로 잘 자지는 못하지만 이런 습관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 1주일, 2주일 지나면서 수면 상태가 개선되고 점점 수면하는 것이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해놓은 시간 외에는 눕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취침 시각 이후에 그리고 졸릴 때만 침대에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낮에는 눕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잘 때 말고는 이제 들어가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불면증 환자들 보면 밤에 잠자리에 자꾸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낮에도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눕는 시간을 줄이셔야 되고요. 시계를 가급적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야간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 피하셔야 되고요. 잠이 20분 정도 안 온다 그러면 침대에서 나오셔서 독서를 하거나 미리 정해놓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로 정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가 환자마다 증상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약도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환자는 잠이 안 오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고, 어떤 환자는 수면 유지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또 어떤 환자는 아침에 일찍 깨서 다시 못 자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이런 증상의 패턴에 따라서 약의 선택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동반되는 질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우울증 치료를 하면서 수면제를 써야 될 수 있고, 수면장애 중에 뭐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그러면은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하면서 약을 써야 되겠고요. 약물의 상호작용, 뭐 다른 약과의 어떤 그런 충돌을도 고려해야 되고,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나 또 약물 사용에 금기가 되는 상황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이전에 수면제를 썼을 때 반응은 어땠는지, 약에 대해서 이제 환자가 또 좋아하는 약이 있고 별로 안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 수면제는 사용을 가급적 단기간 하는 것이 좋고요. 효과적인 최저 용량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약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약을 그냥 무조건 안 먹어 그래갖고 갑자기 안 드셨을 때 이 불면이 심하게 더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약을 줄이면서 수면에 좋은 습관을 하시고, 또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적인 그런 노력을 하시게 되면 약을 줄이거나 감량하는 것이, 끊거나 감량하는 것이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은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장기적으로 수면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매일 드시는 것인지,
또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정해진 날에 드실 것인지, 아주 불면이 심할 때 그때만 드실 것인지를 이제 생각하셔서 약을 드시는 패턴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면제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요.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이 있습니다. 이 신경안정제라고 해서 수면제로 허가받은 약은 트리아졸람, 플로라제팜인데 그 외에 이제 로라제팜, 클로나제팜도 있고요. 비벤조디아제핀계라고 하는 지드럭이라고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졸피뎀이죠. 멜라토닌 관련된 약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처방 가능한 약이 멜라토닌 서방정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뭐 슈퍼나 드럭스토어 같은 데 가면은 그냥 건강보조식품처럼 구입할 수 있는 멜라토닌이 있고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약인데 장차에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렉신을 억제해서, 오렉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각성을 유발하는 물질인데 요걸 이제 억제하는 수보렉산트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항우울제 중에서 졸린 약들을 수면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세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면제 인증을 받은 약이고요. 옛날에는 이제 우울증 치료제로 쓰다가 요즘에는 이 저용량을 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제로 사용하게 되는 약이고요. 트라조돈, 멀타자핀, 아고멜라틴, 이 약들은 이제 수면제로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수면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면제 대용으로 쓰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정신병 약물 쿼티아핀을 수면제 대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 만성불면증에는 사용하지 않고 대개는 정신질환이 같이 있을 때 약을 쓰게 되고요. 약국에서 그냥 처방 없이 구입하실 수 있는 디페나이드라민이나 독실라민 같은 항히스타민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약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인면장애의 경우에는 이 지드럭 중에서 졸피뎀이 상당히 대표적이죠. 아마 불면증 때문에 약 처방받으면 제일 많이 처방받는 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약효가 상당히 확실하고 빠르고, 또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즉각형이 있고, 즉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수면 유지장애에 대해서 각성을 억제하는 그런 서방정도 있습니다. 트리아졸람 역시 잠을 들게 하는 데 효과적인 약이고요. 뭐 졸민, 할시온 이런 약들이죠. 에스조피클론이라고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와서 인면장애와 유지장애에 사용되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도 지드럭 계열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인면장애는 그래서 작용시간이 좀 빠른 약을 쓰게 되고요. 수면 유지장애의 경우에는 작용시간이 빠르지는 않아도 되는데 약효가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독세핀을 쓰거나 멜라토닌 서방정을 쓰거나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즉각형보다는 서방정을 쓰는 게 유지장애에는 조금 더 효과가 있겠고요. 에스조피클론이 유지장애도 효과가 있고 인면에도 효과가 있는 수면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각 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 벤조디아제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잠들게 하는 트리아졸람이라는 약이 있고, 플로라제팜은 이제 반감기가 상당히 긴 약입니다. 로라제팜이나 클로나제팜, 디아제팜은 수면제로 인증받았지는 않지만 흔히 임상에서 저희가 수면제 대용으로 사용하는 약물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 벤조디아제핀도 그렇고 지드럭도 그렇고 이게 이제 효과는 뚜렷하게 있는데 문제가 의존성이 제일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존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또 환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약을 쓰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드럭이라고 하는 거는 비벤조디아제핀으로 분류가 되는데 졸피뎀이나 에스조피클론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뇌에서 원래 나오는 그런 뇌신경 호르몬이죠. 어두울 때 뭐 저녁 7시, 8시부터 나와서 새벽에 이제 새벽 3시, 4시에 피크에 올랐다가 아침이 되면은 레벨이 떨어지는 그런 신경 호르몬인데, 요게 이제 미국에서는 처방 없이 그냥 구입해서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입하실 수는 없고, 멜라토닌 서방정의 경우에는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멜라토닌 서방정이 되겠고요.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보다는 의존성이나 남용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 효과는 좀 약합니다. 그리고 잠을 들게 하는 효과는 좀 약해서 주로 수면 유지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진정작용이 있는 항우울제는 우울증에서 쓰는 것보다는 좀 저용량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독세핀은 수면 유지장애 효과가 좀 있고, 멀타자핀, 트라조돈, 아고멜라틴, 아미트리틸린 이런 약들을 또 우울증이 있을 때 또 내지는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이 수면제 대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은 약국에서 파는 약인데요.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하고 알러지 증상이나 재채기 이런 증상 때 또 쓸 수 있는 약인데 졸음 효과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불면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라는 것이 하나의 병이 아니고 스트레스성 내지는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자는 분도 있고, 수면장애가 같이 있어서 잠을 자꾸 깨시는 분도 있고, 수면 습관의 문제가 있어서 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치료가 개별화가 돼야 되고요. 만성불면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수면제는 가능하면 단기간 저용량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또 수면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써야 될 때는 우리가 효과나 부작용을 잘 알고 써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졸피뎀, 에스조피클론, 트리아졸람, 플루라제팜 이런 약들이 있고, 멜라토닌 서방정이나 독세핀 등의 약물이 있는데요. 승인되지 않는 약물 중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많이 처방하고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약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행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오래 앓았고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해졌다. 뒷골이 심하게 땡기고 어깨가 굳어서 너무 아프다. 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좀 심하신 그런 불면증의 경우에는 수면제 사용만으로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통증도 같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는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통증 완화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스트레스성인 경우에는 때로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게 같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때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베이건 님이 잠드는 것 자체는 문제 없는데 새벽에 한 번씩 깨서 3-40분 후에 다시 잠드는 것도 수면 유지장애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수면 유지장애실 수 있죠. 이게 이제 중간에 깨셔갖고 다시 잠은 들더라도 자주 깨시거나 잠을 아예 못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중간에 깨갖고 한 20분, 30분 깼다가 다시 자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신데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수면 유지장애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베이건님 같은 경우에는 9시, 10시에 잠들어서 5시, 6시에 일어나고 중간에 깨는 시간 빼면 총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이다. 낮에 특별히 피곤하거나 졸립지는 않다. 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고 계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불편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낮에 특별히 피곤하거나 졸립지 않다 그러면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어떤 일상생활의 불편이나 장애는 느끼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베이건 님이 많이 불편하셔서 중간에 깨시는 문제도 해결하고 싶다 그러시면 진료를 찾아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꼭 치료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면 치료하시고 안 그러면 꼭 치료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간에 깨시는 문제가 수면 중에 코골이나 호흡 불안정 이런 거하고 연관돼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수면다운 검사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하고 연관돼서 깨시는 경우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나 치료를 하시면서 하시면 중간에 깨시지 않고 더 잘 주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길만 걷는다 님이
졸피뎀은 워낙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섭취가 조심스럽습니다 라고 하셨고, 자기도 모르게 폭식도 한다고 하고요. 졸피뎀만의 부작용인가요? 수면제 전반적인 부작용인가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이제 약에 따라서 저녁에 드시고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뭐 좀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졸피뎀도 이제 그런 게 가끔 있는 부작용이고요. 이제 환자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는 분만 일부에서 나타나고 뭐 많은 환자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데, 졸피뎀 같은 경우에 약 드시고서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거나, 약을 드시고서 뭘 드시거나, 또 뭐 전화를 하시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꽃길만 걷는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폭식 내지는 주무시는 도중에 자다 깨서 이렇게 뭘 드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졸피뎀에서 조금 나타나는 부작용이기도 하고, 졸피뎀 외에 수면과 관련된 약들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을 줄이거나 끊어야 되고요.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처방받는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약을 줄이거나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련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어느 수면제는 전혀 듣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고, 잠이 오질 않네요. 안정제는 잠깐 정도, 머리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서 안정제를 먹고 있는데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수면제로 수면을 잘 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면제에 대한 반응이 별로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또 초반에는 약이 잘 듣다가 점점 약을 오래 드시면서 약 효과가 점점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면제의 어떤 그런 좀 내성이나 수면제가 장기적으로 드셨을 때 어떤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라는 게 약을 드시면은 조금 졸리게 만들어서 수면을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이 효과적으로 잘 들을 수도 있지만 또 별로 안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서 제가 이제 불면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인 파악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련님 같은 경우에 안정제를 드시고 있는데, 안정제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드럭 종류의 어떤 수면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정제라고 하시면은 벤조디아제핀계 신경 안정제거나 아니면은 뭐 항정신병 약물 등의 약물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약들을 사용할 때 이제 어떤 약은 입면에 효과가 있고 어떤 약은 좀 수면 유지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약을 조금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습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눕는 시간을 좀 줄이고 밤에 취침하실 수 있는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하신 다음에 그 시간에는 안 눕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면을 좀 부족 상태로 좀 만들어 주셔야 약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베이가님이 또 질문하셨는데요. 두드러기로 항히스타민 먹었을 때랑 불면장애로 알프람정 최저 용량 절반 먹었을 때 기절하듯이 잠들었는데, 원래 잠드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여간 예 그랬는데 두 약이 수면에만 놓고 보면 비슷한 기전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기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는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겁니다. 히스타민이라고 이제 각성에 관여하는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뇌신경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항히스타민은 그런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불안장애에서 쓰는 알프람 같은 경우에 이제 알프라졸람이라고 하는 성분명이거든요. 알프라졸람은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입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고, 원래는 이제 알프라졸람 같은 경우에는 불안 증상에 많이 씁니다. 근데 약간 졸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잠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수면제 대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알프라졸람 최저 용량이 처방됐던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약이 이제 기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알프라졸람 같은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거는 벤조디아제핀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용체를 이제 그 수용체에 작용해서 가바라고 하는 그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전반적으로 좀 억제해서 수면을 취하게 하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히스타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성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그런 다른 기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은 이제 11시에 자고 4시에 가끔 배고파서 깹니다 라고 하셨고요. 잠이 도저히 안 와서 아침을 먹으면 그때부터 졸려서 다시 잠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살이 찌게 돼서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꽃길만 걷는다님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정도 그러면 이제 주무시는데 새벽에 이제 4시면 사실 뭐 이른 시각이긴 하죠. 이른 시각이긴 한데 그때 깨셔갖고 식사를 하시면 다시 졸려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이제 또 살이 찌시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다시 주무시는 거를 조금 덜 하시거나 최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불면증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새벽에 한 4시, 5시 일어나셔갖고 도저히 다시는 못 자겠고 아침 드시고 뭐 운동하시고 다시 들어오셔갖고 오전에 낮잠을 주무시는데 뭐 낮잠이 이제 길어지는 경우에 뭐 2시간, 3시간 뭐 어떤 경우에는 점심 때 일어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면 리듬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아까 이제 수면 시간 제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눕는 시간 자체를 줄여서 실제 수면 시간하고 비슷하게 세팅을 한 다음에 실제 수면 시간보다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더 눕고 그 시간에는 안 눕도록 노력을 하셔야 이제 밤에 새벽에 4시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간에 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1시에 주무셔갖고 4시에 일어나신다. 그러면 지금 한 5시간 정도 내지는 이제 5시간을 조금 못 주무실 텐데 그러면 5시간 반 정도 내지는 6시간 이내로만 누워 계시고 그 외에는 이제 안 누우시도록 그래서 아침 드시고 와서 눕는 거를 최대한 줄이시거나 뭐 아주 안 하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코쿠키 K님이신데요. 8시간 이상 자도 피곤하고 무기력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개인마다 수면 시간은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주무셔갖고 괜찮으신 분이 있고 가끔 그 사람에 따라서 9시간을 주무셔야 또 괜찮으신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9시간 주무셔갖고 괜찮으시다. 그러면은 9시간 주무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현대인이 9시간 자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지만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8시간, 9시간 정도 주무셔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 정도 주무시면 되는데 만약에 8시간, 9시간을 주무셔도 해결이 되지 않고 졸립다, 피곤하다, 무기력하다고 하면 수면의 질이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불면이라고는 느끼지 못하지만 잠 드는 데는 큰 문제 없고 중간에 아주 노골적으로 깨지는 않지만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면 중에 코골이가 있거나 호흡이 좀 불안정하지 않은지 그리고 주무시는 도중에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지 만약에 수면 중에 코골이, 호흡 불안정, 뭐 움직임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이제 물어봐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면다운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질이 좀 안 좋은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경우에는 만약에 질환이 의심이 되면 검사를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세형 박사님께서 아마 이제 이시영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시영 박사님께서 세로토닌 많이 말씀하셨죠. 아침에 햇볕을 봐야 생성된다는데 정확하게 직사광선이 동공으로 직접 들어와야 되나요? 그냥 밝은 하늘 보는 정도면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사광선이 동공으로 들어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내에서 빛을 보는 거랑 밖에 나가서 이제 빛을 쬐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나가셔서 빛을 쬐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낮에 운동하시는 게 좋은데 낮에 운동하실 때 햇볕 보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햇볕 보시면서 운동하고 또 뭐 좀 유산소 운동하시면 더 잠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뭐 빛을 강하게 보거나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고 나가셔서 그냥 햇볕 쬐시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안증에 대한 약을 6개월 정도 복용 중인데 의존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안 먹고 자려고 했는데 잠이 전혀 안 와서 먹고 잠을 자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약이 어떤 약인지를 조금 뭐 평가를 해야 되겠는데요. 졸음이 오는 약이거나 신경안정제라고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좀 줄여서 끊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약이 의존성이 있는 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불안장애에 대한 약이 의존성 없는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SSRI 계열의 그런 항우울 불안에 대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졸음 효과도 없고 의존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의존성이 없는 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약이 좀 졸린 약이면서 의존성이 있는 약이다 라고 들었다고 하고 선생님께서 조금씩 줄여갖고 끊어볼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약을 이제 한꺼번에 확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알이나 뭐 조금 약이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4분의 1알 정도씩 천천히 줄여서 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또 수면 습관을 개선하면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이수진님께서 멜라토닌을 매일 먹고 자는데 습관성이 될까봐 걱정인데 부작용이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의존성은 없는 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것은 없겠고요. 물론 이제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의존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멜라토닌이 좀 약한 약이긴 하지만 드셨을 때 좀 잠이 좀 더 오고 안 드시면 잠이 안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먹으면 좀 잘 것 같고 안 먹으면 못 잘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이 되거나 미리 이제 저녁부터 좀 불안해지실 수가 있는데요. 생물학적인 그리고 양리학적인 습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없으셔도 되겠고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우리 뇌에서 그냥 원래 나오는 신경 호르몬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걱정하실 것이 없는데요. 뭐 그래도 멜라토닌이나 멜라토닌 서방정을 처방했을 때 드시기 전에는 없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침에 좀 졸립고 처진다든지 멍하다든지 그런 거는 뭐 이제 수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혈압, 당 수치 조금씩 높아지는 것처럼 수면 시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20대까지는 10시간 자도 모자라는데 30대 후반 되니까 불면증까지는 아니어도 확실히 시간도 줄고 질도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리적인 좀 현상이 수면 시간이나 수면질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30대 후반, 뭐 이제 조금 이르게 수면질이 좀 나빠지고 계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40이 넘어가고 뭐 50 이렇게 넘어가시면 수면질은 그냥 건강하신 분, 불면증이나 수면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도 좀 줄 수 있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시거나 중간에 조금 깨실 수 있고요. 수면도 뭐 금방 잠들거나 이렇게 못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년 이후에 올 수 있는 그런 수면질 저하는 아주 불편하시지 않다고 하면 질환으로까지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지연님께서 멜라토닌이 맞지 않고 머리 아픈 사람은 어떤 약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수면제에서만 딱 고민을 한다 그러면 멜라토닌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정신이 멍하다 라고 하는 분은 효과를 좀 빠르게 보고 입면이 빠르게 오는 경우에는 지드럭이 좀 뭐 사실 깔끔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개운합니다. 뭐 졸피뎀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근데 졸피뎀은 이제 의존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금 그거보다 좀 약한 수면제를 써서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독세핀이나 그런 약들도 썼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면 유지장애 쓰는 약이기는 하지만 입면에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약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약도 쓸 수 있고 뭐 의존성에 대한 문제가 없이 가끔 약을 쓴다 그러면 졸피뎀도 쓰면 효과는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바다님은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수면질이 낮아지는 건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너무 많이 꾸는 것이 체질인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수면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을 좀 깊게 만들고 좀 질을 높이 만드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사용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심각하다, 일상생활에 많이 문제를 준다 그러면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수면질에 어떤 문제가 어떤 질환이지는 않은지 또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드는 방송 여러 소리가 많은데 틀어놔도 상관없나요? 6시간 연속 재생.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일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본 대책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ASMR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백색 소음 같은 거를 잠을 유도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또 습관화가 되면 그게 있어야만 잠을 자고 또 이 소리 때문에 또 수면 질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여간 잠을 좀 깊게 만들기 위해서 일정하게 아침에 일어나시고 눕는 시간을 줄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는 남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 1개, 2개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파스 0.25 사용 중인데 이 약의 의존성은 없는지요? 더 개운한 약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데파스 0.25면 용량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못 잘 때만 사용을 하시면 의존성을 아주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의존성은 어쨌든 있는 약으로 분류는 됩니다. 그래서 의존성에는 주의를 하시고 가능하면 이제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데파스 0.25면 사실은 아침에 그렇게 좀 잔류 증상이 남거나 이렇게 뭐 졸리거나 처지거나 그런 약은 아닌데요. 만약에 이게 조금 불편하셨다 그러면 작용 시간이 아주 짧은 약, 뭐 그 트리아졸람, 뭐 졸민이나 할시온이죠. 이런 약 아니면 졸피뎀 뭐 저용량, 뭐 5mg이나 그런 약이 아침에는 뭐 좀 깔끔할 것 같습니다.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는 그냥 밤에 잠드는 것과 같은 상태인가요? 뉴스 봤는데 왜 중독됐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프로포폴은 사실은 이게 마취제로 분류되고 있어서 저희가 경구약으로 처방하지는 않고 또 요즘에는 이 프로포폴에 대한 어떤 의존성이나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프로포폴보다는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다른 수면 내시경 때도 사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은 사실은 수면제로 쓸 수 있는 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마취제니까 마취는 이제 사실은 뭐 수면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잠을 그냥 유발을 시켜버리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독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먹는 약으로 처방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되겠고요. 멜라토닌을 먹으면 다음날 두통이 있어서 졸피뎀을 처방받아서 피로시에만 반알씩 드시고 있는데 졸피뎀이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네. 사실 뭐 저기 졸피뎀 반알씩 필요시에만 가끔 쓰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졸피뎀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에 그렇고요. 또 이게 처방 가능한 수준 이내에서 부작용 없이 사용하시는 거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불면증 약물, 수면제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많이 커져서 실제보다도 좀 더 많이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